너 거는 네 형 거보다 차원이 다르네. 이렇게 큰 건 난생 처음 봐. 역시 큰 거는 넣고만 있어도 너무 좋네. 빼지 말고 잠깐만이 우리 이러고 있자. 형수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온 두 번째 기회. 사업 실패로 고향에 돌아온 43 남자 우석의 인생은 형님의 전화 한 통으로 뒤바뀝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형수 서연을 간병해달라는 부탁. 54살이지만 단아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무용교사 출신 형수님. 그녀의 약해진 모습을 보살피며 우석의 마음에 금지된 감정이 피어납니다. 형수의 머리를 감겨드리는 손끝, 옷깃을 매만지는 순간들. 우연한 접촉이 이어질수록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곁에 있어주세요라는 그녀의 떨리는 속삭임 앞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두 사람. 형님의 귀국과 함께 현실로 돌아온 그들. 이제 매년 추석날 가족들 사이에서 스치는 손길과 눈빛으로만 비밀스러운 그리움을 나눕니다. 그러나 마을 이장의 의심 어린 시선이 두 사람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 금기된 사랑과 위태로운 비밀이 교차하는 추석날의 속삭임을 시작합니다. 시작 전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함께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면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지 또 이 영상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랜덤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우석입니다. 45살의 평범한 남자죠. 한때는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지만 코로나 이후 사업이 기울면서 결국 회사를 정리하고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귀향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쓸쓸한 귀환이었어요. 아내와는 이미 5년 전에 이혼했고 자식도 없었으니 짐이라곤 여행용 캐리어 2개가 전부였죠. 고향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이 물려받아 살고 있었습니다. 형 재국과 형수 서연은 결혼한 지 7년 차였어요. 자식은 없었죠. 서울에서의 실패를 감추고 싶어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형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우석아, 너 지금 어디 있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형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평소의 차분한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고향에 왔어요, 형. 회사 정리하고 쉬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 그거 다행이다. 사실은 큰일이 생겼어. 형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연이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어. 골절이라 최소 2달은 꼼짝 못한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형수 서연은 항상 조심성 있고 꼼꼼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다음 주에 베트남으로 장기 출장을 가야 해. 적어도 석 달은 있어야 하는데. 형의 말이 이어지기도 전에 이미 상황이 눈에 그려졌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어요. 내가 형수를 간병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우석아, 미안하다. 이런 부탁을 하기가 정말 그런데. 서연이 좀 돌봐줄 수 있겠니?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 서연이가 너라면 괜찮다고. 형의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수와 나는 그다지 가깝지 않았어요. 형의 결혼식에서 처음 만나고 명절 때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죠. 형수는 항상 단정하고 조용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를 지목했다니 의외였어요. 알겠어요, 형.
어차피 당분간 할 일도 없으니까요. 수화기 너머로 형의 안도하는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형의 집을 찾아갔을 때 현관에서 마을 이장 박만식을 마주쳤어요. 형수의 집을 둘러보는 듯한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우석이 왔구먼. 오랜만이네. 서연 씨 많이 다쳤다며? 걱정 말게. 내가 좋은 매입자를 소개해 줄 테니. 이런 큰 집 관리하기 힘들 텐데. 이장의 말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형수가 다쳤다는 소식에 집을 팔라는 이야기가 웬일일까요? 의아함을 느끼며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형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기억보다 더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깁스를 한 오른쪽 다리가 소파 위에 올려져 있었죠. 우석 씨, 이런 부탁을 해서 정말 미안해요. 형수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왠지 모를 미안함과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불청객 같은 부탁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형이 베트남으로 떠난 다음 날부터 형수와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집 안작은 방에 짐을 풀었지만 어색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마주친 형수의 표정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두려움과 공포는 단순히 다친 다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죠. 우석 씨,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졌네요. 형수의 물음에 황급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궁금증을 참으며 아침 식사 준비를 도왔어요. 첫 일주일은 서로 거리를 두며 지냈습니다. 형수는 주로 방에서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고 저는 집안일을 하거나 마당을 정리했죠. 하지만 형수의 다친 다리로 인해 불가피한 순간들이 찾아왔어요. 우석 씨, 정말 미안한데. 머리를 감고 싶은데 혼자서는 어려워서요. 욕실 앞에서 망설이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형수의 긴 머리카락에 샴푸 거품을 묻히며 손끝이 떨렸어요. 목덜미에서 느껴지는 체온과 샴푸 향기가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석 씨가 없었다면 정말 곤란했을 거예요. 머리를 다 감기고 타월로 물기를 닦아주는 동안 형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무시하려 했지만 자꾸만 마음 한구석에 남았죠.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형수가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석 씨는 제 전 남편에 대해 아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수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군 장교였어요. 늘 완벽함을 요구했죠. 형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빛에 반사되어 빛났어요. 시댁에서는 매일 저를 깎아내렸어요.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군인 아내로서 부족하다고. 형수의 말을 듣는 동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고독한 시간들을 견뎌온 형수의 모습이 새롭게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형수의 어깨를 토닥였죠.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형수의 슬픔이 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문득 서랍장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열어보니 계약서처럼 보이는 서류가 있었어요. 무심코 집어든 서류를 펼쳤을 때 갑자기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형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급히 방을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수가 무서워하는 표정으로 서 있었죠.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형수에게 말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마 고양이나 다른 동물이었을 거예요. 형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서랍에서 본 서류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다음 날 아침 우연히 부엌 서랍을 열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었어요. 형수의 집을 강제로 매입하려는 이장의 계획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계약서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날짜, 금액, 서명란까지 거의 완성된 형태였어요. 서류 마지막에는 형수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였죠. 이장이 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들고 있기도 힘들었어요. 우석 씨, 무슨 일 있으세요? 형수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서류를 서둘러 서랍에 넣었습니다. 얼굴이 하얘진 채로 고개를 돌렸어요. 아닙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형수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어렸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사실을 형수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먼저 이장을 만나봐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죠. 점심을 준비하며 머릿속은 온통 그 계약서로 가득 찼습니다. 형수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저를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그 시선이 등 뒤로 느껴졌죠. 우석 씨, 혹시 서랍에서 뭔가를 보셨나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형수가 알고 있었다니.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망설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실수로 서류를 봤어요. 이장님이 이 집을 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제국 씨가 베트남에 간 건 사업 실패 때문이에요. 모든 재산을 날리고 이 집만 남았죠. 형수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의 사업이 실패했다니.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어요. 이장은 그 사실을 알고 집을 노리는 거예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녁에는 마을 주점에 가서 이장의 행동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주점에 들어서자 이장과 마을 유지들이 한쪽 테이블에 모여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맥주를 주문하고 귀를 기울였어요. 이번 주 안에 다 정리될 거야. 저 집 땅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알아? 개발만 하면 금맥이나 다름없지. 이장의 목소리가 술 기운에 더 커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맞장구를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서연이가 쉽게 팔 것 같아? 아직 제국이한테 연락도 안 된다면서. 누군가의 물음에 이장이 불쾌한 듯 웃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계획이 있어. 저 집 곧 내 땅 된다니까.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장의 말투에 무언가 불길한 계획이 숨어 있음을 직감했어요. 주점을 서둘러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형수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됐죠. 집에 도착하니 깜깜한 어둠 속에 형수가 거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실루엣이 외로워 보였어요. 조용히 다가가 불을 켰습니다. 서연 씨, 아직 안 주무셨네요. 형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석 씨, 오늘 밤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형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무언가가 내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슬픔이 내 슬픔처럼 느껴졌어요. 형수의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형수는 내 형의 아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형수의 눈빛에서 단순한 두려움 이상의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내 심장은 그 의미를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거실에서 형수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형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이어졌습니다. 우석 씨는 삶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실패한 사업, 끝난 결혼, 그동안의 인생이 스쳐 지나갔어요. 많죠. 하지만 가장 후회되는 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제 말에 형수가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 공감하는 듯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항상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결혼, 시댁이 원하는 며느리. 형수의 손이 저도 모르게 제 손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가볍게 스치는 접촉에도 전율이 느껴졌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장 때문에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막을게요. 형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석 씨, 당신이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 2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형수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걱정이 되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 씨,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형수는 이불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죠. 무서웠어요. 꿈에서 집을 빼앗기고 혼자 버려진 꿈을. 형수의 말이 끊겼습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의 모든 이성적인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형수의 떨리는 입술에서 속삭임이 흘러나왔죠. 우석 씨, 나 정말 미치겠어요. 당신이 곁에 있는데도 너무 외로워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과 형수를 안고 싶은 마음이 충돌했어요. 형수의 손이 제 뺨에 닿았을 때 모든 망설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도 당신 생각만 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형수의 눈에서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어요.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을 때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짧지만 영원처럼 느껴지는 키스였습니다. 그녀를 품에 안았을 때 등 뒤로 창문에 무언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수와 마주치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로 어색한 미소를 주고받았어요. 창가에서 아침 차를 마시며 정원을 바라보았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장이 담장 너머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이장을 발견한 후 일주일간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창문의 커튼을 항상 닫아두고 밖에 나갈 때도 주변을 살폈어요. 하지만 형수와의 관계는 더 깊어져 갔습니다. 우리만의 세계가 형성되었죠. 오늘은 뭐 먹고 싶으세요?
아침마다 형수에게 묻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영화를 보는 시간들이 행복했어요. 형수의 다리도 조금씩 나아져서 짧은 산책도 가능해졌습니다. 우석 씨,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만약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해질녘 뒷마당 벤치에 앉아 형수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다른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이런 죄책감 없이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요. 형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이 관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고 있었어요. 마을 슈퍼에서 우연히 주민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국이 베트남에서 완전히 망했대. 투자한 돈 다 날리고 빚만 잔뜩 진 모양이야. 그 집 팔면 빚 갚을 수 있을까? 글쎄, 이장이 그 집 노리고 있다던데. 발걸음을 재촉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수에게 들은 이야기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았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형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김태수라고 소개하며 형의 동업자라고 했어요. 그의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제국 씨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은데. 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대신 대답했어요. 형님께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가주시죠. 김태수는 불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장님과도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곧 법적 절차가 시작될 겁니다. 그가 떠난 후 형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제국 씨가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형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형의 귀국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다음 날 이장과 김태수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위험을 감지했어요. 서연 씨,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제국 씨의 빚을 해결하려면 이 집을 매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장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두 사람을 쫓아내듯 내보냈지만 그들은 떠나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그날 저녁 형수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를 안았어요. 형수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집은 내가 가진 전부인데. 그때 형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제국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순간 세상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의 떨리는 손이 전화를 받았을 때 형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아, 다음 주에 귀국할 것 같아. 일이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됐어. 형의 전화를 받은 후 우리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일주일. 단 일주일만이 남았다는 사실이 현실감 없이 다가왔어요. 형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우석 씨,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작은 행복의 거품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이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들을 삭제하고 내 방으로 옮겨놓았던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지만 이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일주일 후회 없이 보내요.
형수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사랑했어요. 마치 영원히 헤어질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매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재국 씨가 돌아오면 예전처럼 지내야 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형수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은 가능할까요? 형수를 바라보는 내 시선, 그녀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 모든 것이 달라졌는데 이장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형의 귀국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서연 씨, 내일까지 결정해 주세요. 재국 씨가 돌아오면 더 복잡해질 텐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장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마당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의 얼굴에 비웃음이 어려 있었습니다. 우석이,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너희 둘이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장이 우리 관계를 알고 있다니. 손이 떨렸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장이 낮게 웃었습니다. 창문으로 다 봤어. 형수랑 시동생이 키스하는 거.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이장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마당에서 몸싸움을 벌였어요. 결국 이웃들이 와서 말렸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형수는 창백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장이, 우리 일을 알고 있어요. 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안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돌아온 날 형수는 완벽하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차갑고 단정한 형수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우석아, 고마워. 서연이 잘 돌봐줘서. 형의 말에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수는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약속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형은 알지 못했죠. 그날 저녁 짐을 싸서 고향집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본 형수의 표정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차를 타고 멀어지며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집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이장이 담장 옆에 서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서울로 돌아와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매일 밤 형수의 생각으로 잠들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를 향한 마음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형수에게 연락할 수도 만날 수도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함께였어요. 6달이 지난 어느 날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우석아, 추석에 고향에 오지? 온 가족이 모이는데. 추석이 다가오는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수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그녀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우리의 비밀이 형에게 들통나지는 않을지.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이미 친척들의 차가 몇 대 세워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형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우석이 왔구나. 오랜만이다. 형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형수는 예의상 가벼운 목례만 했어요. 다른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며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형수의 존재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의도적으로 형수와 거리를 두었어요. 하지만
가끔 우연히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우서가, 일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형의 질문에 근황을 간단히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요. 사실은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괜찮은 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식사 후 친척들은 각자의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형수가 혼자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망설이다가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형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에서 둘만 남게 되었을 때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물 흐르는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형수의 낮은 목소리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겨우 대답했어요. 네. 그럭저럭요. 서연 씨는요? 형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릇을 닦던 손수건을 꼭 쥐었어요. 매일 생각했어요. 세 마디 말에 온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형수의 목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릇을 놓고 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나도 매일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오갔어요. 누군가 부엌으로 들어올까 두려워 재빨리 손을 떼고 다시 설거지를 이어갔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친척들이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형수가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아무 말도 필요 없었어요. 다가가 형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형수의 속삭임이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무언가 스치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순간 긴장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수의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여전히 금기된 사랑, 여전히 불가능한 관계였습니다. 지금은 이 순간만 생각해요. 짧은 포옹을 나누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은 형수와 함께였지만 현실은 우리를 갈라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형수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눌 때 형수는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어요. 다음 추석에도 꼭 오세요. 그 말에 담긴 약속을 알아차렸습니다. 1년 후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백미러로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이장이 마을 어귀에 서서 우리 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어요.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걸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형수를 향해 있었어요. 명절마다 고향에 내려갈 핑계를 만들었지만 형은 항상 바쁘다며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년 만에 형수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장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을지 걱정도 되었어요.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작년과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친척들의 차가 마당에 가득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형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1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얼굴.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우서가 왔구나. 형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형수는 작년처럼 가벼운 인사만 건넸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담긴 의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만의 비밀 언어였어요. 제사상을 차리고 음식을 나누는 동안 친척들과 대화를 나누며 평범한 척했습니다. 형은 사업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베트남에서의 실패를 만회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서연이 고생 안 해도 될 것 같아. 집 문제도 해결됐고, 형의 말에 의아했지만 더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식사 후 친척들이 모여 앉았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형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지? 형이 문을 열자 이장이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장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나 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우리를 후쳤습니다. 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이장은 형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재국 씨, 사업은 잘 돼가나? 덕분에요. 이장님 도움으로 집 문제도 해결됐고, 이장의 시선이 잠시 나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에 위험이 느껴졌어요. 부엌으로 가서 형수를 도와주겠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형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이 읽혔습니다. 이장이 우리 일을 알고 있어요. 작년부터 계속 암시하듯 말하고 다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년 동안 형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거실로 돌아가니 이장이 형에게 뭔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자 갑자기 대화를 멈췄어요. 이장의 표정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재국 씨, 그럼 나중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추석 잘 보내세요. 이장이 떠나며 나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형수와 잠시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으로 대화했어요. 다음 추석까지 버티자. 그 약속을 눈빛에 담아 전했습니다. 형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사랑은 1년에 한 번, 이 짧은 만남으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다음 날 서울로 돌아가기 전 형수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손이 잠시 내 손을 스쳤어요. 그 짧은 접촉에 1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의미 있는 인사를 건네고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로 작아지는 집과 형수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마을을 빠져나가는 길에 이장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마당에 서서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차를 세우고 창문을 살짝 열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을 타고 이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이번에는 확실해. 형수랑 시동생. 내가 다 봤어. 녹음도 있고 사진도 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장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니. 급하게 차를 출발시켰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형수는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다음 추석까지 우리의 비밀이 지켜질 수 있을까? 고속도로를 달리며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장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